반갑습니다. 예, 이재식 국어관의 입시소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앞에서 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예비 중3부터 중1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아마 시청 중인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확정된 사항은 뭐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 교육과정이 이미 확정이 됐고 내년 2월까지 확정이 돼야 되고 이제 10월에 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대입 제도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개편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 대입 제도 요 두 개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그렇게 변했다라는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대응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예요. 학부모님께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그 포인트라고 한다면 첫째는 내신 영향력이 약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번에 개편안에 따라서. 근데 과연 진짜로 약화된 것인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수능도 자격고사화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능 외적인 요소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정시에서 작용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대학들한테 좀 떠넘긴 거죠. 예, 교육부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교육과정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교육과 관련된 우리 저뿐만 아니라 또는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말했지만 평가는, 선발하는 것은 결국 대학측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 너네들에게 선발의 자율권을 줄 테니까 알아서 뽑아봐라. 이것은 결국 아직 대학들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발표될 어떤 방향을 예측해 볼 거예요. 지금까지 전형에 어떤 경향들이 있어 왔는데 그 경향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걸 이제 찾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입시가 치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 중3이 지금 중2 학생들이 예비 중3인데 언제 입시를 치를까요? 몇 학년도 입시생일까요? 2028학년도 입시생이에요. 그죠? 그럼 2028학년도 입시니까 4년 예고제다 보니까 4년 전에 뭔가 알려줘야 돼요. 정부가 법적으로. 그게 바로 중3 2월까지 대입 기본정책을 확정을 줘야 돼요. 근데 이 기본정책과 관련된 뭐가 개편안이 기본 틀이 10월에 이미 발표가 됐고 이제 전국적인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나 또 마지막 공청회를 통해서 이거 확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지금 중2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중3 되고 그 다음에 1년 더 지나서 고1이 됐을 때 고1, 9월이 되면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게 또 발표가 될 거예요. 자, 이거 뭘까요? 대입 전형 기본 사항. 자, 대입 전형이잖아요. 전형. 그죠?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은 현재 추구하고 이제 수시에 보면 교과 전형 있죠, 종합 있죠, 논술 있죠, 실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뭐 논술 전형이 폐지된다거나 또는 실기 전형이 어떻게 변한다거나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없어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2 5월이 되면 전 항상 강조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2 5월이 되면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건 각 대학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대학교가 우리는 교과 전형으로 몇 명 뽑을 거고 종합으로 몇 명 뽑고 논술로 몇 명 뽑고 실기로 몇 명 뽑고 정시에서 몇 명 뽑을 건데 예를 들어 교과 전형을 뽑을 때는 어떤 내신 과목들의 성적을 우리가 반영할 거다. 그리고 종합 전형을 볼 때 우리 대학에서는 면접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게 바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시 전략을 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3 5월이 되면은 여기서 발표된 것을 확정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발표한 것이 여기서 바뀔 가능성이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거의 98% 이상은 여기서 확정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 고2 5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3 9월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수능을 11월 중순경에 항상 보게 되죠. 목요일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만약에 지금 대상이 뭐 고3이나 고2 정도만 되면은 이 파트는 제가 설명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는 첫 자녀이다 보니까
아직 대입 전형에 대해 잘 이해를 조금 부족하신 분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전형들이 어떤 전형 요소들이 반영되는지 이걸 간단히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을 보면은 일단 크게 모집 시기는 두 개예요. 이거 누구나 알고 있죠? 수시, 정시. 그죠? 왜 수시일까요? 왜 수시일까요? 수시로 모집해서요. 정답입니다. 정시는요? 정해진 기간으로. 정해진 시기에 국가가 정해는 세 개의 시기가 있죠. 그래서 정시 원서는 세 자리인 거예요. 가, 나, 다. 세 개의 군이죠. 모집군이. 근데 수시는 대학들이 뽑고 싶을 때 그냥 뽑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수시를 보면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게 크게 네 개의 전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지금까지는 지금 현행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따르면 전국 단위에서는 수시가 8, 그리고 정시가 2, 8대 2 비율로 모집을 해요. 서울권에서는 6대 4, 정시가 40% 정도 선발 모집 갖고 있는데 28학년도는 아직 모르죠. 그죠? 아직 대입 전형이 발표 안 됐잖아요. 그죠? 기본 정책도 내년 2월이고 실제로 이 전형들에 관련된 거 언제 알 수 있다고 했죠 아까? 고1. 예. 고1 때 대입 전형 기본 정책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교과 전형 하면 뭐로 대학 간다? 그죠? 내신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보통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교과 전형이야. 근데 생활기록부에 보면 교과 영역이 있고 비교과인데 이게 바로 내신이죠. 교과가. 그래서 이 교과에다가 그 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신 성적에 학교들이 요구하는 수능 영역에서 뭐 2학 7, 뭐 3학 8 이거를 이제 충족했을 때 그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과 전형 중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원장님께서 올해 2024학년도 합격자 아까 보여줬는데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라고 했을 때 수능 최저가 없다면 이미 합격자가 발표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게 종합전형이에요. 그럼 종합전형은 이 중에 뭐가 이게 다 전형 요소라고 해요. 전형 요소. 이 전형 요소 중에 종합전형은 뭘 보는 거죠? 바로 생활기록부 전체를 정성평가하게 돼요. 예, 수치화된 정량평가가 아니라 자, 여기에다가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많죠. 아까 교과 전형에는 면접보다는 뭐가 많았죠? 면접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았는데 이제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전체 생활기록부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보다는 면접을 요구하는 이런 전형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이 그럼 없는 거냐? 있어요. 있지만 극히 적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교과 내신을 등급별로 좀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실제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 반영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수준이 교과 전형보다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당락을 결정하는 합부를 결정하는 건 그냥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논술 100전형이에요. 논술 100전형. 자, 이제 실기는 넘어가고 자, 정시 보겠습니다. 자, 정시니까 당연히 어떤 전형 요소가 중요하겠어요? 그쵸? 수능이 중요하겠죠. 수능이 압도적이에요. 수능 100전형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3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전형, 정시 전형의 수능 말고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두 개 생긴 거죠. 서울대가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 올해는 고려대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28학년도 입시를 치를 때 지금 이제 예비 중3 학생들 입시를 치를 때는 수능 정시 전형에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대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 자체의 변별력이 지금은 완화된, 좀 약화된 개편안에 따르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기부에서 교과 영역을 반영할 거다. 어떤 과목들을 이수해 왔는지 세특은 어떤지 그 학생의 진정성이나 자기주도 학습 영역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거란 얘기죠. 자, 이게 정시 전형입니다. 현재까지는 수능만 반영한 대학이 대부분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현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거기에 기반한 대입 어떤 전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새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다음 2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개편안이에요. 첫째, 10월에 발표하기를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율적 이수를 보장하겠다. 자, 이게 고교 학점제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예, 고교 학점제는 말 그대로 학생 중심, 선택 중심의 교육 과정이에요.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어 왔어요. 원래 그 고교 학점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르면 원래는 전부 다 절대 평가를 하겠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고1은 상대 평가를 하겠다. 고2, 고3만 절대 평가하겠다. 또 이랬죠. 근데 이번 10월에 발표할 때는 어떻게 발표됐죠? 일단은 기본 원칙은 뭐다? 절대 평가다. 고1부터 고3까지 동일하게 절대 평가를 하겠다. 몇 단계로요? 5단계로. A, B, C, D 5단계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선원 수령 평가도 확대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성적을 기재해서 대학 측에다 고등학교가 이제 대학 측에다 성적표를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상대 평가를 병기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사실상 절대 평가인가요? 상대 평가인가요? 그죠? 사실상은 상대 평가예요. 대학들은 절대 평가의 성취도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 평가 5단계의 등급을 보겠죠. 이게 더 훨씬 더 변별력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뭐다? 상대 평가가 시행된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전학년이래. 전학년. 왜 저게 중요할까요? 전학년 전과목. 지금 현재는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까지는 공통 과목과 마찬가지로 상대 평가인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였어요. 그것도 3단계밖에 안 돼요. A, B, C.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죠. 근데 이제 진로 과목뿐만 아니라 뭐도 생겼죠, 이번에? 고교 학점제에 따르면 선택 과목이 3종류예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근데 전부 다 뭐인 거예요? 전부 다 5단계의 상대 평가가 성적표에 기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3학년 때까지 등급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성취도도 기재되지만 상대 평가가 기재되고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성적표에는 기재되지만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기재되지 않는 거 뭘까요? 바로 표준 편차가 기재되지 않는다. 그 표준 편차가 빠져버리면 대학들이 알 수가 없다면 뭘 알 수 없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상위 1% 몇 등급이에요? 지금 바뀐 이제 개편하겠다라는 내신 평가 채점이 상위 1% 1등급이잖아요. 예. 그럼 상위 9%는 1등급이죠. 10%까지 1등급이니까 그죠? 그러면 상위 1%의 성적 학생과 상위 9%의 학생이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체제로 따지면 사실 9단계로 따지면 이 친구는 2등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표준 편차가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상위 1%나 9%나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점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 급간 학생들의 비율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10%, 그 다음에 2등급은 누적 34%, 66%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실상 내신 변별력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절대평가였는 것도 이제 상대평가 봐야 되고 고3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보세요. 상위 10%라는 것은 지금 현행 체제로 따지면 2등급이 11%까지니까 1, 2등급이 다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상위 누적 34%까지니까 현행 체제에서는 4등급 중반대까지 학생들이 모두 이제 2등급이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지방에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서울에 있는, 서울 중에서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홍익대학교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홍대, 건대, 동국대를 기준으로 자, 서울에 적어도 상위권 대학이다. 그 대학 위로는 다 상위권 대학을 볼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위 10%예요. 예, 진학할 수 있는 내신의 범위가 상위 10%.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연세대를 가든 고려대를 가든 동국대를 가든 홍익대를 가든 모두 몇 등급? 그렇죠. 일단 1등급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서울 상위권은 일단 멀어졌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 경쟁은 약화된 것이 아니다. 내신의 변별력은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내신의 중요성은 약화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적 34%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확보해야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중하위권까지를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등급까지는 확보가 돼야 되고 3등급부터는 이제 경기 하위권이나 지방의 거점대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입결을 이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보통 여기 보시면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 하위권 우리가 인서울이라 하죠. 그러니까 인서울 하려면 최소 너 내신 2.8등급은 필요해. 2.8 안으로는 관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 하위권까지 가기 위해서 적어도 내신이 3점 중반, 최소한 3.7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종합전형도 써볼 수가 있고 한데 물론 경기 하위권 중에서도 저기 동두천, 의정부 이런 대학은 내신 4점대도 가능한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선호하는 안양이나 수원 지역에는 그래도 선호하는 경기권 대학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3.7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바뀌는 내신 체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관이 넓어졌기 때문에 서울권에서는 상위권이 보통 내신 1.2, 1.3까지는 필요할 거고 그리고 서울 중위권까지 얘기를 하려면 내신이 보통 1.4, 1.5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 하위권까지 인서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1.8 또는 1.9까지도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좀 더 확정되면 제가 표를 하나 짜서 이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신 선행 필요합니까? 네. 필요해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내신, 중학교 때 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내신이라고 한다면 내신이 수능과 다른 점이 뭐예요? 자, 내신이 수능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학교 시험. 학교 시험이라는 건 학교가 많잖아요. 그럼 학교별로 문제의 난이도나 또는 출제 내용이나 이게 다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특수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내신이 이렇게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내신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배정받을지 아직 몰라요. 내가 일반고에서 내가 부천구로 갈지 상동구로 갈지 부천역 갈지 어디를 갈지 몰라. 그런데 미리 중학교 과정에서 내가 내신을 미리 선행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그죠? 자, 또 내신이라는 게 지필과 수행평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게 뭡니까? 수행평가예요. 그죠? 수행평가. 특히 이번에 대입 제도 개편안에서 정부는요, 무려 선원 수령 평가를 몇 %까지 출제할 수 있다. 최대 몇 %까지 허용하겠다. 좀 충격적입니다. 자, 100%입니다. 100%. 최대 100%까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필고사 만약에 20에 수행평가 80 이렇게 가더라도 100%로 만약에 선원 수령을 낸다면 지필 20도 뭐로 내면 돼요? 선원 수령을 내고 수행평가도 선원 수령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예 지필을 안 보고 수행평가 선원 수령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선원 수령 평가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기초적인 개념 각 교과에서 뭐 국어 교과나 수학 교과나 이런 거에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은 외워야죠. 당연히 외우는 거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외적으로 내 실력을 향상하겠다. 그럼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양시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수능형 학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누구는 적어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고1 내신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형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기초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갔을 때 문해력을 키우고 논리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키웠을 때 실제로 내신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신만 대응하는 친구들은 일단 수능 준비가 되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고력은 어디서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죠? 내가 뭘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었으면 그 내용을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내가 내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읽은 것을
내 어휘력을 이용해서 문장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서술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이번 교육 과정에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과정을 이렇게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은 이런 능력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미래형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천 지역에 올해 2023년 부천 지역의 고1 학생들의 학교별 국어 평가 계획을 보니까 가장 수행의 비중이 낮은 학교도 40%예요. 그죠? 이미 상원고나 부명고나 상동고는 수행이 지필의 비중을 어땠어요? 넘어섰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22년하고 비교해 보면 22년에는 이 지필의 비중이 70에서 80인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수행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비 중3 학생들이 고1에 되는 2025년부터는 이것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최대 어디까지요? 수행이 100까지 보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미리 암기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수행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초 실력을 일단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부평 지역도 6대 4로 통일이 되죠. 부평 지역. 자, 청라 지역 똑같아요. 그죠? 6대 4. 송도 지역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부평, 청라, 송도 공통점 뭐예요? 인천이잖아요. 인천입니다. 인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부평 지역이나 청라 지역이나 송도 지역의 모든 학교가 국어 평가 계획이 지금 6대 4 비율을 갖췄다라는 건 개별 학교 단위의 판단이었을까요? 그러면 교육부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제시가 됐을 거예요. 권고가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수행평가 몇 % 비중을 유지해라. 그래서 24학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25학년에는 이렇게 점점 요 파란색의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당연히 예측해 볼 수 있고, 수행평가는 뭐다? 선언 수령 평가가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게 뭐다? 선행이에요. 이게 선행입니다. 자, 수능 개편화를 볼게요. 자, 지금까지 뭐 봤어요, 우리? 내신 개편. 그렇죠? 교육과정 안에서의 내신 개편을 봤고, 이제는 수능 개편이, 그건 입시죠, 입시. 자, 입시를 보면, 요 붉은색, 국어, 수학, 탐구. 제가 왜 붉은색으로 해놨을까요? 바뀌어서? 자, 이거는 상대평가.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면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뭐겠어요? 그죠? 절대평가겠죠. 절대평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를 예를 들면 올해 수능 본 친구들, 저번 주 16일날 수능을 본 친구들은 국어를 볼 때 공통국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이과 상관없이 인문사회계든 자연계든 의예과든 다 공통국어를 보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학의 경우도 공통수학은 다 함께 보는 거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주로 국어에서는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대체로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고, 좀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이 있다라는 즉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또 수학에서 인문사회계로 진출한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 그죠? 그리고 자연계나 이공계는 미적, 기하를 선택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더 쉽거든요, 확률과 통계가. 그러면 자연계나 이공계를 공학계열을 가는 친구도 그냥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선택 안 했을까요? 대학들이 지정 과목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너 우리 대학에 전기전자공학과를 오려면 수학에서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는 우리 학교의 자연과학계열과 이공계를 진학할 수 없어.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지정 과목을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바뀌었어요. 자, 바뀌어서 이번 수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완전한 문이과 통합이다. 이제 문과, 이과라는 개념 자체가 수능에서만큼은 적어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계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과목을 보면 돼요. 선택 과목이 모두 사라진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국어는 뭐예요? 화법과 언어. 그죠?
독서와 작문, 문학 이 세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어느 계열을 지원하든 수학도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이 미적분은 뭐냐면 대수라는 게 지금 고2 학년들이 1학기 때 배우는 수원이에요. 미적분원은 고2 2학기 때 배우는 수투예요. 예.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요거까지 한다면 사실상 뭐냐? 잘 보세요. 자, 지금 만약에 올해 수능을 본 친구가 있는데 경영학과나 국어국문학과나 이렇게 인문사회계야. 인문사회계 친구는 뭘 했겠어요? 수학에서 공통수학에다가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선택했겠죠. 근데 이 공통수학이 수원 수투예요. 그럼 이게 수원이고 이 수투인데 확률과 통계니까 문과 애들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 수능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개편된 이후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사회계 친구들은 수능에서 보는 수학만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연과학이나 이공계, 이과 계열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수원, 수투에 미적 또는 기하 이렇게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미적과 기하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쉬운 수학이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학에 대한 부담은 인문사회계 쪽으로 진학하려는 친구들이 원래 수학을 좀 어려워하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겠지만 근데 이런 이공계나 자연과학계로 지나간 친구들에게는 수학이 이제 쉬운 수학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해진 겁니까? 아니죠. 왜? 편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만 받고 공학계열에서 자연과학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겠냐 이거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 말은 뭐다? 이제 정시가 다양한 전형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나름대로 대학별 고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수능 개편에 보면 공통 다 공통. 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보세요. 탐구에서 지금은 이래요. 혹시 사회탐구가 몇 과목인지 아세요? 사회탐구가 총 9과목. 예, 9과목 있어요. 과학은 물화생지 1, 2에 총 8과목 있죠? 그럼 지금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이러면 돼요. 2개 합해서 17개잖아요. 17개 과목 중에 2과목만 내가 선택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사회계 쪽 친구들은 대부분 어디서 선택했겠어요? 예, 내신을 사회로 했으니까 사회 과목을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자연계열 친구들은요?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에서 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넘어갔을까요? 자, 대학에서는 17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학들 중에 상위권 대학들이요. 과학에서도 뭐 했던 거예요? 탐구에서도 과학을 지정해놓은 거예요. 예. 공학 계열이나 의대나 수의과 이런 데 오려면 과학에서 무조건 선택해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통합사회 원투 언제 배울까요? 1학년 때 배워. 1학년 때. 통합과학은요? 1학년 때 배워.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계열 구분 없이 똑같이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물리학 원투, 화학 원투, 세계사 이런 거 없어진 거예요. 수능에서는. 예, 다 똑같이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어떤 우려를 하냐면 이 수능이 어떻게 변별력과 특히 자연계열은 이거 큰일 날 거 아니냐. 변별이 없다, 변별이. 그래서 전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화수학이라고 하는 지금 요 미적분과 기하를 묶어서 심화수학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과목을 만들 거예요. 예, 과목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뭐예요? 이거는 계속 검토 중이에요.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 영역이 어디입니까? 절대평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의 변별을 주기도 또 어려울 거다. 물론 문제 난이도를 막 올려버리면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겠죠. 예. 아마 이거는 개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과목별로, 교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죠? 자, 이 과목들은 수능이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배워요? 보통 2, 3학년 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해서 배우는 과목들인데 수능에 출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구, 영, 수는 모두 언제?
자,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주로 수능이 출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탐구의 경우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원투, 통합과학 원투, 그리고 한국사 원투 이렇게 출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은 전부 다 뭐다?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은 전부 다 수능의 범위가 출제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예.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능에서 공통 과목만 예. 출제를 하면 문이과 아이들 중에 누구에게 유리한 건가요? 문이과에게 누구에게 유리하냐? 기존에 문이과를 선택했던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되었을 때는 예. 어떤 성향의 아이들에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수능 자체가 사실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수능에서 아까 제가 수능에서만큼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진 거죠. 다만 이렇게 질문을 이제 다시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인문사회계에 지원하려는 친구들하고 자연공학계에 지원하려는 친구들. 근데 그걸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그동안 수학에 과학에 흥미가 있거나 조금 더 자신이 있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자연과 공학을 가겠죠.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생각해보세요. 수능이 공통 과목만 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출제 난이도가 어때요? 좀 쉬워질 수 있겠죠.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우는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변별이 사라졌을 때는 오히려 누가 유리할 수 있느냐? 자연공학 계열들이 기본적으로 수학과학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쉽게 나면 여기서 한 가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에서는 그동안 인문계 계열의 어떤 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이 인문이었는데 막상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너무 쉬워서 최상위권의 그 자연계 애들하고 똑같은 어느 수능 성적을 가졌을 때 이 친구는 어디 갈까요? 의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과가 문과를 침공하지만 오히려 최상위권에서는 인문계 친구들이 자연계나 의대를 침공해 넘어가는 정시에서만큼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학들이 가만히 지켜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수능에다가 여러 가지 과목 이수, 현황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더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학들은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할 수는 없고 자기가 지원하려는 계열에 따라 또는 자신의 학력 어떤 수준에 따라 내가 최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좀 상대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네. 예.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주로 수능이 나오고 여기 나오지 않는다.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결국 이거는 내신과 수능의 살짝 불일치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를 기초로 하는 이 교육과정을 이번에 개편하려고 하는 대입제도가 무력화시키는 약간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어떤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대학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넘겼잖아요.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 주겠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에요. 일단 내신 관리는 그동안의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학생들은 보통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하지만 상대평가 과목만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 관리 잘 안 해야 돼요. 성취대 3단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 학년 전 과목이 동일한 평가 체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수시에 들어가는 반영되는 내신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긴장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로 융합 과목까지도. 그런데 자, 이렇게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는 여기까지서만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수능 문제가 문항이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냐, 쉬우냐, 어려우냐, 그 난이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우리 수능 공부 언제 합니까?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수능 공부 막 파고드나요? 아니죠. 보통 고2부터 시작해서 고3.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좀 앞서는 친구는 수능은 최저만 맞추고 그죠? 내신 관리를 하겠죠.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보다 내신보다 앞서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수능으로 전향을 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 수능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도 내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 이 과목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에서 자신의 진로 적합도와 매우 밀접한 과목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은 이미 1, 2학년 때 다 배운 거죠. 그럼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3학년이 됐을 때 우리 친구들 지금 예비 중3, 예비 중2 이 친구들 뭐와 뭐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3학년 때. 내신 관리하면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이 2배로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불일치해졌기 때문에 자 대학 선발의 자율권이 확대됐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아까 우리 앞서 뭘 보여줬냐면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게 있어요. 뭐죠? 전형별로 전형 요소들이 각 전형별로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반영되는지 우리 선생님도 기억나십니까? 예, 학부모님도 기억나시죠? 예, 1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아직. 자,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아까 뭐가 반영된다고 했죠? 아까 현행 체제에서는 교과 전형과 교과가 반영되겠죠. 이 교과는 내신이고요. 내신 평점이라는 정량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죠? 또 여기에 뭐가 반영됐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반영이 됐었죠. 근데 제가 아까는 이걸 점선으로 표시했거든요. 지금은 실선으로 표시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예상해요. 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학들은 이것을. 근데 이건 학교별로 좀 다를 거예요. 최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오히려 지방과 같은 이 좀 하위권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부담 없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그냥 내신만으로 뽑겠다는 대학들이 또 생길 수 있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비교과를 보려는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서류를 검토하겠다. 근데 지금도 그런 대학이 있어요. 지금도 교과 전형에서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요. 교과 전형임에도 서류를 반영해요. 정성평가가 포함돼요. 근데 그 대학들이 미리 준비해 왔던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비해서 대학들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좀 준비를 해왔던 거고 그런 대학들, 이게 서류라고 생각하세요. 서류가 반영되는,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뭐도 면접을 보려는 대학도 생기겠지만 교과전형에서는 면접을 보는 대학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생길 겁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는 보고 있어요. 교과전형에서. 한마디로 더 많은 전형 요소가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종합전형은 아까 뭐가 반영됐죠? 이 전체가 반영되는 게 그죠? 요게 정성평가 되는 것, 요게 바로 종합전형이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신에 뭘 요구했었죠? 면접 보자. 그죠? 너의 학업 역량과 진로 적합도와 전공 적합성, 인성 여러 가지를 내가 면접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 했는데 아까 점선이었는데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면접도 강화될 가능성이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 원래 요구 안 했어요. 종합전형에서. 그런데 이제 약해진 내신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겠다는 대학이 종합전형에서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논술은 오히려 더 단순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 말고 지금 현행에서는 교과 내신도 조금 수능 최저도 보겠다는 대학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과는 볼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판단하는 대학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논술 전형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교육부에서는 끊임없이 논술 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라, 폐지해라 계속 대학들을 압박해 왔었는데 그래서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논술 전형을 폐지했었어요. 근데 내년 입시가 2025학년도 입시인데 2025학년도 입시에서 고려대는 7년 만에 논술을 부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 입장에서는 내신, 수능, 둘 다 변별력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고급 자원, 사고력과 논리력을 갖춘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든 선별해 내려고 할 텐데
논술 전형이 조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 여기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만 교과까지 보려는 대학은 없어요. 실제로요. 지금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상위권 논술 전형 대학은 모두 다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논술 100% 전형. 자, 정시면 수능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서울대와 어느 대학만? 그렇죠. 서울대와 고려대학만 교과를 이렇게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비교과 면접까지 어때요? 더 다양한 전형 요소가 포함되어 버렸죠. 질문 있습니다, 소장님. 예예. 아까 그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리고 정시 반영 전형 요소가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알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아까도 교과 전형도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갔죠. 그죠? 정시 전형도 수능, 면접, 비교과 교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는 거죠. 전형 요소의 중심, 주가 뭐냐? 전형 이름은요. 전형 요소 하나가 50% 이상의 반영 비율을 가질 때 그 전형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교과가 최소한 50%가 반영돼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반영. 그럼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수능이 최소한 얘가 51%, 수능이 51% 반영되고 면접이 30이고 뭐 이렇게 해서 얘네가 49%. 그럼 이건 수능 전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전형 요소가 반영돼도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으냐, 50%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형 이름이 바뀌는 거죠. 예. 설명이 됐나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럼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까? 그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첫째는 무조건 1등급 필요하겠죠.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10%. 예,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건동홍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우리가 대학 수업 할 때 뭐 서연, 고, 서성, 한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건동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라인이 딱 상위 10% 정도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1등급 확보가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세종대라든가 또 이제 그 밑에 뭐 광운대 이런 대학들 국민대 이렇게 가려면 저 최소 2등급은 확보가 필요하다. 자, 생기부 관리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이제는 교과 전형이어도 비교과가 들어갈 수 있고 정시 전형에서도 비교과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 필요합니다. 어떤 전형이든 간에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는 친구들은. 그리고 수능 공부를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내신이 아주 압도적으로 내신 관리를 잘한 친구들. 그동안 수능이 없는 전형을 쓰거나 수능을 보더라도 최저만 맞추기 위해서 2과목 또는 3과목 이렇게만 해왔는데 이제는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 예. 이제는 끝까지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떤 배수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병행 체제죠. 예. 수시와 정시를 이제 둘 다 가져가는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그 병행 체제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균형과 어떤 융합적인 그 능력을 키워내야 됩니다. 예. 어떤 암기만 잘하는 친구의 경우는 또 성실하고 암기 잘하고 뭐 이런 성장 꼼꼼하고 이런 친구들은 내신 관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초 학력이 탄탄하지 못한 친구들은 수능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갖춰져야 된다. 어렵죠. 예. 다재다능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행 새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에서는 학생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출발했냐면요. 자, 뭐로 출발했죠? 처음에. 자, 우리 학부모님들 뭐로 출발? 3가지 키워드. 첫째, 뭐였죠? 내신 영향력이 과연 약화될 것이냐. 2번째, 수능이 뭐 한다는데? 자격고사화 되는데. 그죠? 자격고사화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냐. 3번째가 뭐였죠? 대학 자율권이 확대된다는데 그럼 전형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 3가지를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죠? 보겠습니다. 내신 영향력 약화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일단 전학력 상대평가다. 약화된 건 아니다. 그죠? 상위권 진학의 1등급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100명의 학생이라면 전교 몇 등이요?
10등. 보통 이 지역의 학교들이 보통 200명 정도 되잖아요. 서구가 좀 많아요. 서구는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교 2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 10% 안에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지금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이죠. 뭐 이거는 좀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비 고1 학생들은 내신이 9%인 거와 9%인 거예요. 11%인 것, 10%인 것, 이 차이도 되게 커요. 왜냐하면 지금 10%라고 쳐봐요. 10%. 그럼 이 친구는 몇 등? 11% 할게요. 몇 등급이에요? 11%면. 현행체제는 2등급이죠. 10%라고 할까요?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으로 따지면 1등급 아니에요? 그 친구가 재수한다고 치면 몇 등급 되는 거예요? 1등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재수라는 친구도 생길 수 있다는, 물론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그 친구들 중에서도 재수한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중사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이런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예비고일들이 어차피 재수를 하지 못할 거고 삼수생, 사수생도 없어질 테니까 오히려 입시가 더 쉬워질 수 있지 않냐, 이 학년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부담은 있지만, 근데 재수 삼수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 교과가 반영될 가능성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변별력은 약화됐지만 실제로 내신의 중요성마저도 약화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수능의 자격고사화 어때요? 실제로 자격고사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계열에 따른 차별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계 친구들한테는 기존의 수능 체제와 탐구 영역을 제외하고 국영수에서만큼 바뀐 게 없어요. 국영수에서만큼은 그 친구들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자연계와 공학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능이 대체로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그 역효과가 뭐다? 변별력이 사라졌거든. 그래서 대학들 상위권에서는 자연계, 이공계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한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추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면접, 서류, 교과 등의 전형 요소가 추가될 것이다. 이게 왜 자꾸 계속 바뀔까요? 저절로. 자, 대학 자율권이 확대됐을 때 전형 변화합니다. 단일 요소를 반영하는 수능 100전형, 교과 100전형 없어질 거다. 물론 지방에는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요. 전형 간 융합은 확대될 것이다. 그죠?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융합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택 과목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핵심은 바로 선택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학생들은 사전에 자신의 진로와 어떤 진로 적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색을 중학교 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에 확실히 자신의 진로를 어느 정도 계열만큼은 정해놓고 진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 이수를 자기주도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기 진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쓰고 말하는 능력을 길러서 면접을 보기 위한 대비도 해야 돼요. 면접은 분명히 강화될 겁니다. 상위권 대학의 면접은 특히 재시험 면접이에요. 재시험 면접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서류 면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진정성만 가지고 자기 생기부를 숙지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재시험 면접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5개 대학만 재시험 면접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 특목 자사고 진학을 물어보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목 자사고가 유리해진 거 아니냐. 그동안 특목 자사고를 왜 기피했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왜 특목 자사고 진학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했을까요? 내신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신을 이렇게 5단계로 상대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거는 조금 더 특목 자사고를 진학을 조금 더 진입장벽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래도 2등급 확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목고를 가겠다, 자사고를 가겠다, 2등급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모두 다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 4등급 초반대까지는 성적이 나와줘야 그래도 우리가 중앙대, 경희대 뭐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자사고인 경우나 그렇지. 지금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결이 계속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국제고는 여전히 과거와 좀 비슷하고 자사고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갔는데 단순히 특목 자사고가 유리해졌대라는 것만으로 내가 거기에 진학하게 된다면 2등급 아니 2등급이 아까 몇 프로였죠? 상위 34%. 그 34%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3등급이 된다면 3등급 구간은 66%까지예요. 이 66%까지는 프리미엄이 사라질 거다. 등록 자사고로 진학한 프리미엄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을 때.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만큼 약 서울권에서는 상위권 대회에서 한 33에서 34% 정도의 비율로 선발을 하는데 그 비율이 선발 비율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만 특목 자사고 진학이 여전히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유리하다는 표현을 안 쓸게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일반고가 사실상요. 일반고가 특목 자사고보다 대학 진학에 조금 유리했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일본과 더 유리했어요. 같은 성적이고 같은 성실도를 갖고 있다면. 그런데 이번 개편안으로 특목 자사고의 불리함이 좀 완화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일반고 진학이 여전히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 무턱대고 특목 자사고 진학은 좀 어렵습니다. 수능학습에 대한 부담. 오히려 이런 게 있거든요. 외고 국제고에 진학하면 수능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이 친구들은 수능형 공부가 아니에요. 예, 수능 과목이 아니라 오히려 주요 과목에서는 국어, 영어, 그러니까 국어, 수학의 교육과정상의 이 이수 단위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수능 공부는 상당히 불리했던 거예요. 근데 자사고는 아니었죠. 자사고는 처음부터 어떤 이 심화 과목이나 전문 과목 이수에 대한 이점도 있지만 어떤 수능에 대한 어떤 이 커리큘럼도 학교가 잘 짜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능 중심 교육 과정의 어려움이 특목고에서만큼은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자사고는 아니고. 그리고 심화 수학이 아까 수능에서 심화 수학은 미적분 2와 기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과목이 지금 확정이 아니라 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개설된다 하더라도 어디서 개설된다고 그랬죠? 제2외국어나 한문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영역에서 지금 아마 신설이 될 예정이고 그래도 신설이 되고 절대평가지만 어렵게만 내준다면 변별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난이도에 따라서 차별화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심화 수학을 절대평가로 내지만 좀 어렵게 돼요. 또 수능이 공통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우리가 불순이라 부를 만큼 이제 출제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자사고 애들은 유리할 수 있어요. 외고, 국제고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고가 더 외고나 국제고보다는 수능 대비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뭐 지금 예비 중3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년 이제 원서 쓰기 한 전이니까 한 9월까지는 적어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어. 그래야 자소서도 준비를 할 테니까. 자, 중학교 이제 학습 방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잖아요. 누가 막 얘기를 해요. 제가 한 시간까지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냐.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첫째, 진로 탐색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학생과 대화도 해야 되고 학생의 적성 파악해서 계열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원서 쓰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 자사고, 특목고, 뭐 과고 진학하는 친구들 더 일찍 해야 되겠죠. 그죠? 기초학력을 기르는데 좀 노력해라. 실력을 기르는데 노력해라.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내가 잘 외웠다, 암기했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을 적어도 누군가한테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학습이라고 그러죠. 예. 알았다고 착각하는 것, 불완전한 이해를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 상당히 학습에서는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체크, 끊임없는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알고 모름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보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라. 그래서 수행 능력을 키워나가라.
자, 선행학습의 경우는요.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내신 선행 가능하다? 어렵다. 그죠? 학교가 배정돼야 가능하다. 예. 물론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학교마다 다를 테니까. 수행평가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 내가 상위권 학생이야, 중위권이야, 하위권이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하라. 중학교 때 미리 수능 공부를 해라. 수능형 학습을 해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고등 내신을 선행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학업 결손을 일단 해결해라. 중등 과정을 미완성시켜놓은 상태에서 고등 선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죠. 그죠?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사에도 중학교 때의 역사, 사회 과목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중학교 때 과학을 기반으로 1학년 때 통합 과학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내가 하위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중등 과정을 더 확실히 다져놓고 넘어가야 되고, 상위권이라고 여기는 친구는 뭐 하라고요? 수능형 학습을 해라. 그것이 자신을 점점 키워나가는, 성장시키는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했던 건데,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방금 내신형 공부 그리고 또 수능형 공부 각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이 그러면은 이 두 학습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신형과 수능형. 예. 제가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융합적 사고력을 키워라. 융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어과에서 배운 개념, 수학과에서, 영어과에서, 통합사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것들을, 그러니까 즉 내 머릿속으로 유입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어떤 새로운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그 개념들을 활용해서, 조합을 하고 활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융합적 사고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사고의 면접문항, 공통문항이나 자사고의 공통문항이나 또는 대학에서 제시문 면접을 보는 전형들이 있는데 그 전형들의 문제를 보면 어떤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에서 또는 어떤 학생들을 자사고에서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상위권 학생들이 학습을 해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하늘고도, 인천 하늘고의 어떤 기출문제를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오늘은 새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내가 보여줘야 되나 했는데, 그 사고력을 어떻게 기르고 그 사고력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 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홍순영 시인의 기울어지는 세계라는 이 시예요. 작년 하늘고등학교 공통문항, 면접 공통문항에서 제시된 첫 번째 제시문이에요. 제시문 순서는 내가 좀 바꿨어요. 자, 여기 볼까요? 당신이 나를 삐딱하게 본데도 이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 우린 모두 조금씩 기울어져 있다. 나는 오른쪽으로 10도 경사져 있습니다. 당신은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누구도 기울어지지 않은 삶을 살 수 없다니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 자, 다 읽으셨죠? 네. 자, 두 번째 자료 볼까요? 자, 두 번째 자료. 사진이 하나 나왔네요. 자, 이거는요. 렌트프로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스페인 광고 회사에서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캠페인을 하면서 이 거리에 설치한 이 광고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인 이제 키 170c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 광고판을 보면은 이 학생의 얼굴에 피멍이나 이런 학대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문구가 하나 딱 뜬대요. 상단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아동들이 있다.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다. 관심을 줘야 된다. 근데 135cm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이 광고를 보면은 이 아이가
구타당한 흔적이 얼굴에 확연히 드러나고요. 다른 문과, 성인들이 볼 수 있는 문구와 다른 문구. 예. 지금 네가 고통받고 학대받고 있다면 신고해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공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시각에서 보니까 좀 달라진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세 번째 지시문이 이거였어요. 자료가. 삼각형의 정의를 보여주고요. 어렵죠? 예. 그리고 이 원을 지구라고 가정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 선분 AED를 활용해서 선분 AC 이걸 지구라고 가정해 지구의 반지름 되겠죠. 이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있느냐 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있다. 단정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아까 시 읽은 거 기억나시죠? 그 첫 번째 시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봐라. 자, 그 시의 주된 주제가 뭐였었죠? 기울어져 있다. 또 쟤도 기울어져 있고 나도 기울어져 있고 그게 불행한 거에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결국 첫째로 제 머릿속에 드는 이거 답이 없어요. 그래 이 문제도 공지가 안 돼요. 시험 보고 온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오늘 면접 보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은 기억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한테 듣고 제가 조합해서 이 문제를 다시 만드는 건데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첫째는 평등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그죠? 그 두 번째는 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양성과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평등, 다양성, 상대성과 관련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나와 인종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직업이 다르고 뭐한 사람들의 편견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그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관용과 포용의 자세에서 그 사람들을 좀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학생들은 그런 키워드만 우리가 뭐 하든 키워드만 떠올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선 이 시가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는 시라는 것을 학생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석은 당연히 국어 시간에 시와 소설과 같은 이런 문학 작품들을 다양하게 감상하는 능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또 넘어가 있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자료 1, 2, 3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수학 개념을 제시해요. 자, 이제 우리 인문사회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렵습니다. 여기부터. 시는 잘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죠? 자, 공통적으로 말 수 있는 수학 개념 뭘까요? 바로 각도죠. 각도.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나는 10도 기울어져 있다고 분명히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삼각형, 그죠? 직각삼각형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각도와 관련된 거구나. 근데 두 번째 자료 3의 주장에 대한 아까 주장이 뭐였죠? 예. A, D, E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논해봐라 이거. 예. 저도 그날 합격한 친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함께 얘기를 해봤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해봤는데 수학 선생님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뭐 답은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답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였죠. 뭐냐면 볼까요? 여기서 지구라고 가정하면 요 점 C와 점 E가 이제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해가 뜨는 시각과 여기서 해가 뜨는 시각 그 시간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시간의 차이를 구해서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지구는 360도고 360을 24로 나누면 각도가 나온대요. 그 각도를 구해서 그 각도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거를 구해봐라가 아니라 이걸 구할 수 있느냐? 어떤 개념을 활용한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예, 여기랑 여기에 이 C와 E의 거리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 각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구라고 했으니까 해가 뜨는 시간을 가지고 각도를 구하면 경도죠. 경도라고 하죠. 그 경도를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3 학생들이 과연 답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얼마나 융합해서 생각하고 결합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암기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할 것이고 언제 한다고 그랬죠?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걸 내일은 중학교 2학년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저희 학원의 교육과정 설명이 있고요. 내일 모레는 중3이죠? 네. 중3 예비 중3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이제 설명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아까 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 학원이 세 번째 교육원을 이제 오픈을 합니다. 12월에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입시 설명회나 또는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학생의 진로나 성적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이런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